제가 이제 불안에 관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충격적인 불안에 관한 얘기는 이제 비정규 교수 분이셨는데, 왜 이제 새로 그 학교하고 계약을 할 때가 되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연락이 왔는데 내가 못 받을까 봐. 못 받아서 딴 사람한테 연락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손에 이제 쥐고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고 잠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음번에 과연 계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다가오는 그 기간에 편하게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계약이 연장될 거냐 말 거냐. 이런데 최근에는 기대치가 낮아져서 별로 불안하지 않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제 계약 해지를 할 거니까, 2년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잠깐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다가 그다음에 언제 또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이 익숙해서 별로 불안한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의 불안은, 최근에 이제 재난 참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참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보니까 나라가 나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몇 번의 재난 참사를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이 이제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사실은 세월호 그 학생들하고 이제 같은 나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또 워낙 나와바리가 이태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태원 참사 소식을 딱 듣고 제가 이제 되게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 그 잠깐의 순간에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도무지 전화기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손이 너무 떨리니까 이게 눌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전화를 좀 빠르게 받아서, 그날따라 이제 새벽에 다음날 일찍 나가야 돼서 너무 피곤해서 일찌감치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전화를 받고 깨가지고 과연 거기를 가야 될 거냐 말 거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이제 엄청 고민하다가 새벽에 일을 해야 되니 하고 이제 포기하고 안 갔는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마음에 이제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 사회라고 얘기를 할 만큼 되게 일상이 좀 불안한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도무지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한데 도대체 내가 뭘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이런 불안을 넘어서 희망을 만드는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불안을 넘어서서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불안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참 이제 고민이 되는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불안을 주제로 얘기를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불안에 대해서 되게 여러모로 이제 고민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삶이 진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되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출생 고령화 현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 18세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가 눈에 이렇게 퍽퍽퍽퍽 보이시죠? 그래서 그 연도가 많이 잘리긴 했는데, 2050년, 2060년 되면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한국은 초저출생 국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초저출생이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 저출생에서 초저출생으로 가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짧았다는 것은 되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애를 낳지 않고 낳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애를 낳지 않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나 살기도 너무 불안한데, 이런 사회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초저출생이 이제 막 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회학자들은 정말 이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초저출생의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세계적으로 진짜 저 나라 어떡하냐? 이제 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보는데 솔직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감각이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나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게 정말 큰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딱 보시면 버스 그림인데 살짝 잘렸어요. 그래갖고 뭔가 버스처럼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버스에 이렇게 딱 써 있는 겁니다. 보시면 가자 총파업, 왠지 노동조합인 것 같죠? 그런데 불법 고용 이주 노동자 퇴출시키자 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상경투쟁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버스에 달려 있었던 현수막이에요.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이 건설 현장에 굉장히 많이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건설 노동자들이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건설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진짜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좀 심각한 수준으로 안 좋기 때문에 고용률이 이제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설 노조에 물어봤더니 고용률보다 실업률이 높은 도시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고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쫓겨난 일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분노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주 노동자 퇴출시키자 이런 것도 하고, 뭐 심지어는 출입국 관리소랑 같이 이제 세팅을 해갖고 그 건설 현장에 앞에 가가지고 이주 노동자 뭐 잡아서 이제 보내겠다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주 노동자 이제 권리를 위해서 함께 이제 싸우는 여러 단체들이 실은 이제 건설 노조에 면담 요청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면담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합원들의 그 불안을 잠재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는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불안이 계속 이제 강해지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기보다 약자에게 이 책임을 전감으로써라도 뭔가 이거를 해소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혐오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심각한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불안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인에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성 피로 증후군,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을 느끼는 비율이 56%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만 계속 피로한 상황.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전부 다 저거 내 얘기인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굉장히 만성 피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뿐만 아니라 번아웃 증후군도 38.2%.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피로들은 이제 어디서 등장하냐? 뭐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과도한 노동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이 과도한 노동은 사실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또 많이 작동하기도 하죠. 사실 뭐 그 대공장 노동자들은 우리는 누군가는 노동 귀족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대공장 노동자들의 그 노동 조건, 임금은 대부분 다 잔업 특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잔업 특근을 열심히 할까? 왜 이렇게 잔업 특근에 가끔은 목을 매달까? 이런 이유는 실제로 내 삶이, 지금의 이 삶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결국은 잔업특근을 통해서라도 있을 때 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압박감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때로는 되게 거꾸로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반월시아 공단 노동자를 이제 만나는 일들을 하는데 반월시아 공단에서 그 청년 노동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 노동자들은 일단 돈을 벌면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로 뭘 할 것 같으세요? 돈을 모아서. 청년 노동자들은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까? 반월시아 공단의 노동자들은. 여행. 네. 근데 여행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금을 해서, 예? 뭘? 배달의 민족? 네. 근데 물어봤더니요. 잔업특근을 너무 많이 해서 사 먹을 여력이 없대요. 실제로 대부분 돈을 많이 모으는데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는 차를 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차를 엄청 좋은 차를 사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약간 차에다 저렇게 돈을 쓰면 아깝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계산을 해봤대요. 내가 한 20년간 먹지도 않고 쭉 하고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 그러면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집도 못 사.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냐? 물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 가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망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는 데들 말고 그럼 뭘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현재, 지금 가장 가성비가 높은 거를 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이 자동차로 표현되는 거고, 그러니까 즉 과시용 자동차라기보다는 실제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갖고 싶은 욕구이기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래가 불안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모으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미래는 될 게 없으니까 그냥 현재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다 이 내부에는 또 불안의 정서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우울증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높거든요. 한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 우울증이 증가한 이유는 뭔가 나라가 굉장히 방역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방역은 엄청 잘했는데 삶은 망가진 거예요. 삶은 망가지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피로와 우울과 이런 게 거의 압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출생률도 매우 낮아지고 자기보다 약자에 대한 그런 혐오와 차별 이런 게 등장하는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불안한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진짜로 노동이 너무 불안하다는 데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게 비정규직 비율인데 위에 빨간색은 보통 노동계 통계, 노동계에서 내는 통계고요. 아래에 그 파란색 통계는 정부가 내는 통계입니다. 이 노동계 통계도 다 통계청 자료에 기반해서 내는 통계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통계는 아닌데 어쨌든 통계청 자료가 확인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거를 비정규직이라고 보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2018년도 이전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컸죠. 굉장히 차이가 컸던 이유는 정부 통계가 2년째 계약을 맺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이거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는데 2년째 계약을 했어요. 그럼 비정규직이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이해하잖아요. 2년이 지나면 해고가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100% 비정규직인데 정부 통계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재계약이 되면 비정규직이 아닌 걸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 기간제 포착 확대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 정부가 통계 방식을 바꿉니다. 2019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다음부터는 비슷하게는 흘러가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이 규모의 차이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 예를 들면 코레일 이제 철도의 역들이 있잖아요. 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철도에 있는 역은 다 정규직이 한다고 생각해요. 코레일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은 민간 위탁된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자역도 있고 그리고 코레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역이 있어요. 근데 이 코레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자회사는 공공기관이거든요. 역무를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땐 공공기관이고 코레일 자회사니까 저기는 정규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을 당연히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용역자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동자 임금이 너무 놀랍게도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미만이 됩니다. 이상하죠? 근속연수가 높아지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다? 실은 문재인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급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뭐 기본급이나 다른 상여금이나 늘 주는 이런 걸 합쳐가지고 최저임금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공기관이니까 최소한의 호봉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뭐가 좀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무조건 여기는 거의 용역이니까 개인당 임금을 딱 최저임금에 다 맞춰주거든요. 개인당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는데 호봉표에 따라 또 임금을 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여금을 올리는 뭐 다른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기본급을 깎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이 지나면 기본급은 내려가고 다른 건 올라가서 총액은 최저임금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왜 정규직이라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계 통계에서는 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지만 그러나 정부 통계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간주하죠.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41.0%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41.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 비정규직이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한 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으시구나. 그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비율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군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놀랐는데, 실은 이제 그 정규직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비정규직 비율 40%랬더니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죠? 그랬더니 아니요 진짜로 그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에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내 주변에 다 비정규직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되게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과소축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보다 낮다는 거예요. 41%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오른쪽 표인데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표일까? 이것도 또 표가 잘렸네요. 이게 무슨 표냐면 비임금 노동자. 와 관련한 표입니다. 비임금 노동자 뭐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아니 노동자인데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무료 노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임금이 아니라 뭐 도급, 그다음에 위탁 뭐 이런 금액으로 돈을 받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1인 사업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3.3% 개인 사업자로 3.3%를 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정말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또는 어딘가에 이제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가공을 해보니까 이런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 명,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2023년 통계입니다. 재작년 통계죠. 86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동자들은 통계에서는 어디로 잡힐까요? 사업자. 그렇죠. 자영업자로 주로 잡힙니다. 주로 자영업자로 잡히고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천만 명이잖아요. 862만 명이 비임금 노동자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는 지금은요, 옛날에는 저희가 비정규직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사내하청, 계약직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이 비임금 노동자가 어디까지 확산이 됐냐면 제조업에도 지금 엄청 들어와 있고요. 제조업에도 왜 지게차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퇴직금 저당 잡아서 이 지게차는 이제 네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는 도급 계약 체결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장제처럼 라인 한 개를 띄워주고 그 라인에서 노동자들을 3.3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너무 많아져서 이 3.3 계약이 너무 많아져갖고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하시는 분들 강의할 때 3.3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다들 그게 뭐예요? 이러셨거든요. 요즘에 청소년 노동인권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3.3 들어보셨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3.3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카페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단시간 계약 썼잖아요. 알바. 근데 지금은 다 3.3 계약을 합니다. 딱 개인 사업자처럼. 그러면 이게 진짜냐? 아니죠. 당연히 가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퇴직금 다 달라. 이러고 소송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대부분 소송 안 하고 원래 그러려니 하고 당신은 이제 3.3 계약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안 되고요. 퇴직금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하시는 분들이 왜 가가지고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됩니다. 막 이런 거 강의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물어본대요. 저희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쓴 적 없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쓰는 건 3.3 계약이라고 하던데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3.3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확산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요. 진짜 노동자도 아닌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노동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에요. 그냥 도급 계약을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도 아니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게다가 임금도 건당 임금을 주거나 시간당 임금을 주거나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죠. 즉 노동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불안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내일도 일을 구할 수 있을까? 모레도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쿠팡 같은 데 생각을 해보면 이 쿠팡이 매일 채용하는 곳이잖아요. 매일 채용.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놓고 과연 내가 내일 일하러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내가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세상에 이놈의 쿠팡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단어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진성일용직이라고. 진성일용직이 뭔 말이냐면 이분들이 일용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요.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일을 하면 이게 건설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워갖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쿠팡이 퇴직금을 갑자기 안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왜 퇴직금을 안 줘? 그래갖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더니 세상에 쿠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진성 일용직, 그러니까 진짜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건설은 일용직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 나와서 일을 하지 않냐. 그런데 쿠팡은 그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저녁에 퇴근이 아니고 계약 종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이 또 종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7년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는데 7년 동안 그러면 365 곱하기 7이면 얼마겠어요? 그 정도의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고 매일 종료하고 출근하고 종료하고를 이 사람은 7년간 한 거고 진짜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다 진짜 이제는 진성일용직이라는 단어를 듣는구나 하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여기 부천지청에서 근로감독관 하나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개벽다구 같은 소리다 이러면서 그 쿠팡을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근로감독관이었죠. 어떻게 됐냐 지금 징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진짜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누락하면서 결국에는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진성일용직이라는 말이요 확 퍼질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앱 하나만 가지면 사람을 쉽게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우리는 매일매일 채용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거 진짜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막 용납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노동하는 일도 막 쪼개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니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내가 과연 내일도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들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불안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사회 불안의 되게 큰 요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불안정한 요소가 또 하나는 저는 부동산에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자산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인천에 계시니까 저쪽 서울하고는 굉장히 딴 얘기. 저도 사실은 안양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에는 서울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경기도 살거든요. 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시간, 심지어 2시간 걸려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멀리 남양주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그 도박에 가까운 영끌 뭐 이런 거에 이제 매달리게 되거나 코인에 매달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코인에 매달린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확률이나 저 확률이나 정규직 될 확률이나 코인 될 확률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도 직접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이런 엄청난 자산 격차,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도 내 삶이 안정될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큰 문제구나. 저는 이게 진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에 대한 폄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삶의 안정성을 구가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내 인생은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끌을 하든 코인에 투자든 아니면 대충 포기하고 살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포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도 해요. 제가 왜 포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일자리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쿠팡이 불안정성을 낳지만 또 한편으로는 쿠팡이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쿠팡 가서 일하면 돼. 쿠팡 가서 일을 하면 현금으로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는 데는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을 완전히 탁 비우면 쿠팡 같은 데가 너무 이제 다행인 거죠. 그런 데가 있어서 다행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쿠팡이 오히려 그렇게 불안정 노동을 만들어내면서도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한 사회가 되게 안정적으로 쭉 가고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계속 있으면요. 내가 설령 문제가 있어도 그럼 옛날에는 그냥 노가다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요즘엔 쿠팡하면 되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쭉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죽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거제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조선업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몇만 명이 잘려 나왔어요. 그래갖고 거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엄청난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뭐 여기저기에 다 뭐 월세 놓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이런 거 막 휘날리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학원들이 막 문 닫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한번 이것저것을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놀라웠던 게 부산에 월세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갖고 부산에 심지어 그런 광고도 붙었어요. 거제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찾아서 왜냐면 일자리가 많은 곳이니까 부산이 월세를 놓으니까 이때 부동산을 월세 방 한 칸짜리를 구매해 두시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막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 안산에서도요 용역 단가가 뚝 떨어졌어요. 이 용역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실제로 용역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디 가서 와있냐? 그때 고덕 대단지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그 플랜트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접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제는 완전히 구조조정으로 난리가 났지만 그분들은 또 이제 그 대덕단지로 굉장히 많이 이제 옮겨와서 생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 만약 구조조정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위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라는 게 우리 사회는 늘 위기가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위기가 그냥 상존하는 사회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19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위기도 오고 코로나19는 누가 올 것이다라고 아마 보건 쪽 하시는 분들 말고는 아무도 상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실제로 전염병의 창궐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이전부터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한 위험 사회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설마 윤석열이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를 쿠데타 맞죠? 갑자기 그런 걸 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경제 위기가 확 닥치기도 하고 이런 위험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불안정한 노동은 굉장히 위기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율을 보시면 하위 20%로 갈수록 엄청나게 소득 감소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노동이 불안정해지면 위기에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이러면 이때부터는 생존의 위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정한 노동이 지금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위기에 대한 불안이 형성됨으로써 또다시 이제 생존에 대한 불안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회는 이런 불안을 계속 자극하죠. 자극.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 계속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자극을 하죠. 근데 발전 안 한다고 망하나? 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발전을 안 하면 망하나요? 망한다고 하시던가요? 혹시 지난주에? 아니라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능력주의. 능력이 없으면 너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의 불안을 계속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기업이 예전 같으면 기업이 또는 사회가 책임졌어야 되는 개인의 숙련을 이제는 다 개인이 감당해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를 갈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콜센터 노동자들하고 이제 한번 그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답답한데 외국에서는요, 용역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 제기의 핵심이 뭐냐? 질이 떨어진다예요. 용역으로 전환하니까 콜센터를 용역으로 전환했더니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일도 안 되고 이러더라. 근데 한국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요? 일을 너무 잘해서요. 진짜로. 이 용역으로 전환하면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실제로 되게 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고 막 이렇게 이 응대율도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이 업무의 질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용역화를 해도 별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갖고. 결국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괴롭혀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알아서 높여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자기 능력은 자기가 키우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들이 막 작동해요. 제가 그게 어디까지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시립예술단 아시죠? 시립예술단은 요즘에 모든 시립예술단은 다 초단 시간을 사용해요. 15시간 미만에.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나라에서 무용을 제일 잘해야 되고요, 노래도 제일 잘해야 되고요, 악기도 제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시립예술단은. 근데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에요. 그러면 주 15시간 미만으로는요, 공연하는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딱. 개인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연습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요, 이 개인 연습은 당연히 시립예술단이 보장해주는 시간이었죠. 당연히 임금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줘요. 그걸 우리가 왜 줘? 그건 네가 채워갖고 와야지. 이제 기업들은요, 노동자들을 그냥 쏠랑 빼먹기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능력은 다 노동자가 알아서 갖춰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는 그것만 빼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연습하는 시간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의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럼 주 15시간 미만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 뭘 먹고 살까요? 예, 알바. 또 쿠팡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알바를 하는 게 뭐냐면 주로 교회 지휘자, 솔리스트, 반주 이런 거 하시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쿠팡과 같은 알바 이렇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성악을 하시는 분이면 성악이라는 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연습도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갖춰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연습을 제대로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이렇게 되는 되게 웃기는 사회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자도생.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공적인 것, 모두가 함께 하는 것, 정부가 당연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개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더 난무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계속 불안을 자극하면서, 야, 네가 살아남으려면 너 발전해야 돼. 네가 살아남으려면 능력을 갖춰야 돼. 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혼자서 살아남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가 진짜 정상일까? 이런 사회가 진짜로 당연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고민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미 된 사람만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대다수는 그런 거를 믿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비정규직 중에 이제 제일 학력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예전에 왜 태안에 허베이 스피리토가 이제 기름 누출 사고가 나서 태안 전체가 완전히 다 이제 기름으로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바위 막 닦아주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
재난의 피해를 조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재난 피해 조사원들은 굉장히 이제 그 이해가 높아야 되는 분들이고 대부분 다 박사급이고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고 한국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외국에서 이제 좋은 자리가 있어도 한국에 자리가 나면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죠. 왔는데 다 기간제, 계약직. 그래갖고 이분들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노조도 만들고 이제 대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세상에 이렇게 높은 학력과 높은 굉장히 희소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도 한국에 오면 계약직이 되는구나. 그래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앞에 사회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다 그거잖아요. 이제 사회는 더 이상 너를 돌보지 않아. 너 혼자 열심히 해. 각자 도생이야.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불안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실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태원에 있던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스스로 뭔가 안전을 구가하지 않아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리셀 참사의 노동자들이 가운데가 이제 아리셀인데 아리셀 참사의 노동자들이 뭔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이디 카드도 주지 않고 비상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그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안타깝게도 어제도 안타깝게도 베트남의 한 분이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노동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더위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또 먼 나라까지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적인 부의 불균형이 문제이고 그리고 또 기후위기로 계속되는 온난화가 문제고 이런 게 사실은 그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대한 구조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살아남을 길은 없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복불복이더라.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 제기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마치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 흐름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 불안해? 그건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동의 불안정화가 실제로 나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사회의 40%가 정부 통계로도 33%가 비정규직이에요. 정부 통계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게 내 책임이냐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고 이 비정규직을 확산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왔던 그 역사적 과정이 결국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개인들에게는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웃긴 사회라는 거죠. 사실 1998년도에 정리해고제하고 근로자 파견제라는 게 도입됐는데 이게 도입될 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잘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근로자 파견제 도입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파견, 용역, 도급, 자회사 별의별 이름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업체를 하나씩 끼워 넣는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2006년에 기간제법이 딱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1년짜리 계약직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냥 기본값이잖아요. 이제는 정규직 채용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한 곳들은. 그냥 1년짜리 계약직을 기본값으로 하고 2년까지 계약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자르거나 그중에 일부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거를 용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용인해 주는 게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왔던 역사고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석해 주면서 이런 확산을 도모했던 거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재학 PD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이분이 이제 청주방송에서 일하셨던 PD거든요. 근데 청주방송에서 일을 했는데 되게 이제 유명한 분이었고, 그 청주방송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도하고 같이 해서 이제 뭐 그 충북에 있는 왜 이렇게 좋은 경관 뭐 이런 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북도랑 이제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이분이 직접 가서 도를 설득해서 예산도 따갖고 와서 그거를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상도 받고 막 이런 걸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주방송에선 되게 메인 PD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내가 메인 PD인데 작가들이 너무 임금이 싼 거예요. 너무 임금이 작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작가들 임금 이거 너무 문제다. 작가들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해서 결과적으로는 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니 이런 부당한 해고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래갖고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졌어요. 1심 판결에서 왜 졌냐? 실은 회사가 다른 비정규직들을 쭉 설득해서 야, 니네 증언해. 안 그러면 니네 잘린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었던 동료들,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 이제 임금을 좀 더 높여주려고 애를 썼던 그 동료들이 가짜 증언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1심에서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분이 제일 상처를 받았던 게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협박에 의해서 그랬다는 걸 이분도 알고 있죠, 당연히. 협박에 의해서지만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현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는 이유는 이분의 유서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아는데 왜 거짓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되고 대책위원회도 구성되고 싸우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협박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그래서 그 협박한 당사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분도 이제 명예회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명예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남은 비정규직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청주방송이.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유서로 남긴 그게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다 안다는 거야.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3.3 계약인데 그게 진짜예요? 당연히 아니죠. 가짜인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아니, 내가 지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이 커피숍 주인이랑 도급 계약을 맺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누구나 다 알지만 말 그대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서류를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다 알면서도 눈을 딱 감은 척하고, 노동위원회가 인정을 안 하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또는 기껏 싸워갖고 이기면 이제 그 조금 인정받고, 그러면 그걸 전체 그 업종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요 사람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소송을 하든 말든 인정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치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한 축에서는 제도가 계약되고 한 축에서는 그 제도의 해석을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하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불안정화를 만든 거죠. 그래놓고 불안정화를 내 책임이라고 하면 진짜 열받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아리셀 노동자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중소제조업에서의 고용 구조에 관해서 이제 얼마 전에 토론을 해서 발제를 했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속이 상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셀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죠. 여기에 메이셀이라는 업체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이 아리셀이라는 업체에 파견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파견된 노동자들은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내가 어떤 위험물질을 다루는지도 몰랐고, 아이디 카드도 없어갖고 비상구로 탈출도 못하고 결국 사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구조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이셀이라는 업체를 가만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럼 이 노동자들이 메이셀에 가서 파견을 간 거잖아요. 근데 메이셀이랑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썼어야 되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를 없이 그래서 어떻게 가서 일을 했냐 물어봤더니 구인구직 이제 공고를 보잖아요. 구인구직 공고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화성시 제조업 이렇게. 어디라고 안 써 있고 화성시 제조업이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화성시 제조업에 사람 구한다면서요. 그러면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나오세요? 글로 가면 봉고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갖고 보내요. 가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월급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에 무슨 이상한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 이름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월급만 제대로 들어오면 되니까. 그 월급 봉투에 그냥 월급이 써 있는 이름이 메이셀이었는데 그런 것도 잘 몰랐던 거죠. 아무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이셀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한신다이아라는 데였다가 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업체가. 얘네들은 원래 업체를 계속 바꿔요. 왜냐하면 제조업에 파견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피하려고 6개월에 한 번씩 업체 폐업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짓도 막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노동자들하고는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4대 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럼 이게 뭐예요? 아니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가갖고 일을 해요. 아무데도 이 노동자들을 누가 고용했는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인 고용 형태가 지금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고용이 진짜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3.3 계약 말씀드렸잖아요. 실태조사를 해봤더니요. 3.3 계약서를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3.3이야?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3.3이야 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실제로 계약서를 3.3으로 심지어 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놈의 고용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들을 중간 착취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또 공적인 책임이 언제부턴가 다 사라졌어요.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도대체 언제부터 땅은 다 우리 모두의 것 아니었나요? 알고 보면 다 대한민국 땅 아니었나요? 왜 대한민국 땅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여기 보면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 이상 지역 보이시죠? 여기 강남 상구하고 마포하고 딱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아무튼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대체 우리가 토지, 물, 전기, 가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토지가 모두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졌죠. 토지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의 것이 됐죠. 언제부턴가.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것,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일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요, 의료보험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의료보험은 당연하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은 국가가 알아서 내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면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그러지 않아졌죠. 얼마 전에 제가 목이 안 돌아가고 밤에 잠을 잘못 자갖고 정형외과 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러면서 자동 앱으로 연결이 된대요. 자동 앱으로.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어플을 딱 열어가지고 이름 이렇게 해서 딱 입력을 하면 실손보험을 자동 신청하는 어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물어봤더니 실손보험 회사랑 병원들이 다 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이걸 왜 만드냐? 실손보험을 더 많이 들게 하려고. 결국은 이게 의료보험 체계를 망가뜨리는 일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의료민영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없애려고. 근데 요즘에 병원에서는 자동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을 의료보험 청구하듯이.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계속 확산되면 어떻게 되냐? 실은 지금은 보험료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험료를 내고 당연히 정부로부터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게
모두가 나는 지금 건강해서 많이 쓰진 않지만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사회적 연대의 개념이잖아요. 사회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회보험 체계를 만들었는데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이거는 내가 돈 내고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의료보험료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쓸모가 없는 그런 돈을 내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언제부턴가는 누구라도 다 의료보험료는 당연히 내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주 옛날 일처럼 아슬하게 예전에 그런 시절도 있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처럼 공적인 책임들, 공적인 자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개인들의 몫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 모습이 과연 정상인 것인가?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은 저절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기업이 이제 잘 되려고 하면 기업이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쟁이 되니까 투자는 막 하는데 경쟁이 되면 결국은 이윤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남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는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윤율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윤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이윤에 맞춰라 라고 하는 일종의 지상명령 같은 걸 내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것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정책을 세계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런 정책들이 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은 IMF 이후에 98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예 사회 전체를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유연화라고 얘기했던 노동유연화, 그다음에 금융유연화, 그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하는 걸로 아예 정책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하는 건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적인 것이었던 것을 이제는 다 민간에게 팔아넘기고 개인들이 자기 돈으로 구매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KT잖아요. 사실 KT는 저는 생각해보면 진짜 열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로 그거 다 누가 깐 거예요? 다 저희 세금으로 깐 거거든요. 저희 세금으로 다 깔았어요. 근데 지금의 그 이유는 누가 누려요? KT가 누립니다. KT가 누려요. 그런데 이 KT가 얼마나 못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기술직들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기술직 노동자들을 대거 내쫓고 자회사로 전환했잖아요. 자회사로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또 영업팀으로 몰아넣고 열심히 괴롭히기를 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무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나요? 아니잖아요. 통신비는 점점 비싸지죠. 얼마 전에 예전에 통신국 화재 사고 난 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죠. 즉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공적인 것으로 만든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게 모두의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특정 기업의 이윤으로 몰아주게 하는 게 이제 민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동유연화라고 해서 비정규직 만들고 온갖 종류의 이제 금융시장이 들어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 자체가 각자 도생,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중심,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때도 사회적 필요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이윤을 잘 내냐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예를 들면 AI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는 AI가 살 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엄청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AI가 왜 우리의 살 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AI가 왜 살 길이냐? 이게
뭔가 이윤을 잘 내고 여기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 같긴 해요. 산업이 창출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우리의 삶의 필요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 그거를 누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AI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뭔가 이거 좀 돈 되는 영역이야. 이건 산업적으로 좋아. 그러면 이제 쫙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이게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봇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한국이 세계 1위거든요. 로봇 도입률이. 그냥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예요. 압도적인 1위. 이제 2위, 3위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위가 한국인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혁신이고 개발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제도적 제한이 없으니까 로봇을 도입해서 뭔가 인원을 줄이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어? 그럼 도입해. 그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그러니까 오너의 판단으로 이거 도입하자 이러면 그냥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로봇을 도입하는가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유럽은 로봇을 이제 어떤 기업이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면 먼저 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된대요. 영향평가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 일단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런 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이제 향후 전망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런 영향 평가들을 쫙 한대요. 그래서 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노동자의 고용에는 어느 정도 만약에 3년에 걸쳐서 서서히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러면 3년에 걸쳐서 천천히 하고 남은 노동자들은 전적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다음 이제 다른 직장으로 재배치할 것인가의 결과까지를 딱 나와야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도입하는 거예요. 그냥 도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이윤 중심의 사회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윤 중심의 사회는 그래? 그거를 먼저 하면 우리가 돈이 될 수 있어? 그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미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사회는 속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다 이윤 중심의 체계로 굉장히 급격하게 전환했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자기 착취의 증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양극화라고 하려면요. 중간은 별로 없고 위는 많고 아래도 많다라는 얘기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국 사회는 미국하고의 차이라고 하면 미국은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부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거에 비하면 한국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아니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전반적인 빈곤화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적인 책임이 부재하면서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상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부재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기적인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전쟁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결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저한테 그래서 변화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도대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가 문제겠죠.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이게 안타깝게도요. 화면이 잘 안 보여갖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퇴진행동 하면서 비상행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을 쫙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몇몇 연구자들이. 그래서 시민 발언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이제 자료집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공개된 자료거든요. 시민 발언문을 쫙 분석을 해서 이렇게 모은 거예요. 주로 시민들이 뭘 주로 얘기했나. 그래서 모아보니까 다음의 주제들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차별금지, 성평등, 인권, 소수자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제일 많이 했더라. 이게 1위예요. 25.9%.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비상행동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성이기도 했고 청년이기도 했고 이제 응원봉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발언하신 분들도 차별이라든가 성평등 문제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진짜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왜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왜냐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핵심적인 의제라고 별로 안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별로 중요하게 안 다뤄졌는데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억압돼 있었지만 별로 얘기하고 있지 못했던 것,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물론 이제 1, 2위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정치참여. 왜냐하면 이게 계엄 때문이니까 당연하게 그 계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노동권,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개혁, 그 다음 평화, 사회적 돌봄과 복지, 교육개혁 이런 순으로 발언자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놀랐던 게 발언자들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천인의 연결, 천만인 연결 이래갖고 이제 각종 토론회 막 쭉 했잖아요. 토론회에 모아진 내용도 사실은 거의 이 순서랍니다.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의 정치적 변화가 딱 시작됐을 때 그때는 사람들의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올라오죠. 그렇죠? 마치 87년 노동자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운동이 쫙 벌어지고 나서 다들 이제 이거는 정치 운동이었고 이제 그 6.29 선언하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하게 됐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공간이 열리면 그러면 그 뒤에 이 열려진 공간 속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거, 문제가 됐던 것들이 또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87년에 민주화 운동이 딱 지나고 나서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분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동조합, 뭐 노동권, 뭐 임금 이런 게 사실은 그때 이제 대부분 다 정착되어 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 사건인데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자기가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우리 사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분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출했던 의제들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차별이 많은 분들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걸 일부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슈라고 흔히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별은 노동의 이슈이기도 하고 정치의 이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역차별, 이거 명확한 정치적 이슈잖아요.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차별, 비정규직 차별, 이거 명확하게 노동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런 불안 사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 이슈들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런 중요한 문제의식들이 담긴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쫙 쓰고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개인주의를 확산하고 그다음 각자 도생해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다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디 그러나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렇지 않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런 방향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건 아니야, 이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분출됐던 것처럼 누군가는 꾸준하게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싸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희망을 열어가실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았다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에 맞서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맞서서 싸웠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동권을 위해서 싸웠죠. 근데 저는 이 노동권을 위해서 싸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이 노동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노동권을 위해서 싸우면서 다른 이들과 배제하는, 또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이분들의 노력을 좀 폄하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사노동자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회 가사노동자가 진짜 많잖아요.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이 배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냐, 우리를 넣어라 이렇게 막 열심히 싸웠는데 정부가 이상한 안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안이 뭐냐, 이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7조를 없애면 되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사 사용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그걸 없애면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고 정부가 내놓은 안이 뭐냐면 정부가 인증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로 한다. 좀 이상한 법이죠. 제가 볼 때 진짜 이상한 법인데 정부가 어떤 업체를 인증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인증한 업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노동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딱 들고 왔어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고민 끝에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돼서 어떻게 됐냐? 플랫폼들이 논한 거죠.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들어와서 정부 인증을 받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가 4대 보험료 이런 거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잔뜩 받아가지고 4대 보험 이런 거 주는,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녹아난 거죠. 실은 다 이거 어디가 로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노동자는 노동자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 소속이 됐어요. 그럼 난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집에 계시는 분이 보니까 이분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랑 그냥 직접 계약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어렵죠. 직접 계약을 하는 순간 이분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 4대 보험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바로 노동권을 위해서 싸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그래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를 들어 학습지 노동자들 열심히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3.3 계약을 했는데 내가 왜 노동자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봐요. 내가 출근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시켰어요.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해야 돼요. 즉 종속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서 이 좁은 노동권 범위 안에 나를 넣어주세요. 라고 싸웠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좁은 범위 안에 몇 명은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나를 증명해서 내가 막 증거자료 찾아서 내가 얼마나 종속적 인간인지를 증명해서 노동자 범위 안에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예 노동권의 범위를 확 넓혀버리면 안 돼? 노동권은 그냥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있다 이러면 안 돼? 왜 꼭 내가 노동자인 걸 증명해서 확인을 받아야만 내가 노동권이 필요해? 이런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권리를 보편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나는 여기에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왜 이 사람만 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당연하게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으로 도달했다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요즘에 이제 프리랜서는 왜 최저임금 안 줘? 예전까지는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최저임금 줘라 였다면 아니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주면 안 돼? 라는 질문으로 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을 하죠. 노조법 2, 3조 원청이 왜 우리의 진짜 사용자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사용자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이 나의 노동 조건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사용자지. 그러면 그 다 사용자 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권리의 배제에 맞서서 이제는 보편성, 모두의 권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요. 뭐든지 다 위계화 짓기를 좋아하잖아요. 뭘 주려고 하면 다 계산해서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막 따져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주는데 그것도 따지잖아요. 당신은 몇 프로 안에 듭니까? 이런 거 계산해서 누구는 15만 원 주고 누구는 40만 원 주고 실제로 그런 거를 끊임없이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권리는 보편적인 거야 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책임 있는 놈이 다 그냥 책임져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제의식을 이제는 우리가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권리가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국적, 이주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일하고 있으면 당연히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지. 그 사람의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해. 일하고 있으면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아야지. 그 사람의 고용 형태, 그게 뭐가 중요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권리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한 싸움을 해나가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대부분 다 가치를 바꾸자라는 운동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위기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이런 것도 실제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탄소 그 배출량 정해가지고 요거에 딱 맞춰서 합시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왜 꼭 발전해야 돼? 우리가 꼭 발전해야 돼? 생산성이 더 높아져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생태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없어? 왜 꼭 자본주의는 꼭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가치의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게다가 저는 이 생명안전 운동 같은 것도 너무나 큰 가치의 전도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게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돼 안 돼? 실은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노동자가 죽으면 왜 안 돼? 노동자가 죽으면 니네도 손해를 보잖아. 노동자가 죽으면 너네도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야 니네 이윤보다 노동자가 더 중요해. 니네가 이윤에 손해를 보든 말든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일단 사람부터 살려. 그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운동이 저는 생명안전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이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뒤집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거 동의 안 해. 기업이 왜 중요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이제 그 논의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논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진짜 아무리 빨라도 10년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2022년에 이제 이게 2022년 그 겨울부터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이러면서 2023년에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날 진짜로 우리 사회가 갑자기 이상해졌나 봐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야, 너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겼어? 그러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일종의 가치
가치 싸움에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은 거죠.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물론 그 법이 되게 많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격에도 많이 노출돼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쪽도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법원 통과됐는데 계속 이제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죽음이 왜 발생하는가에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의 가치가 바뀌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제기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사회를 바꾸는 가치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주로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성,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향을 고민했지, 이런 우리 사회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의 보편적 권리, 나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지금 이런 사회는 안 돼, 이런 사회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완전히 불안 사회가 됐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고 이런 사회가 됐는데, 그럼 이걸 몇 가지 정책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냐. 불행하게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바꿔야 된다. 가치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로 세상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세상을 다시 설계한다는 뜻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노동자의 권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동자의 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권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구조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저임금 열심히 지금 최저임금 갖고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최저임금 하면 뭐가 논쟁이 주로 될까요? 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냐 없냐가 논쟁이 돼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라 그러면 당장 언론에 나오는 거는 기업들 다 망한다.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거야. 뭐 다 이런 식의 논 거예요.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우리의 기본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그러면 체계를 변화시킨다는 건 뭐냐? 최저임금을 논쟁할 때 이거 갖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없어가 논쟁의 핵심이 된다는 뜻이죠. 이거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정말이야? 이 돈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이거 갖고 사회가 논쟁한다는 뜻이거든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얼마일까요? 사실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 사회의 가치체계, 그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역시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야 돼. 역시 사람은 1년에 책은 10권은 사봐야 돼. 그 다음에 부주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걸 기준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논쟁한다는 뜻이에요. 부조는 얼마를 할 수 있어야 돼? 10만 원 해야 돼? 5만 원 해야 돼? 책은 10권 사야 돼? 5권 사야 돼? 여행은 한 번 가야 돼? 2번 가야 돼?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이 정도니까 최저임금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해 라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정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는 못 주는 데도 있겠죠. 그러면 왜 못 주냐를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월세가 비싸서 못 준다 이러면 월세는 어떻게 할 거냐? 전기료가 비싸서 못 준다 그럼 전기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못 준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얘기는 뒤에 따라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주된 가치를 어떤 식으로 자리 잡게 할 거냐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자. 그런 점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노동권 문제는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임금, 노동 조건 이런 거 쪼잔한 거 말고
예를 들어 한화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 무기를 만듭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는 노동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동인가 아닌가? 얼마 전에 이수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구사대가 노동자들을 폭행해가지고 12명이 막 갈비뼈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구사대 노릇을 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이 노동자들을 저 멀리 외곽 경비로 다 보냈어요. 구사대를 안 시켜요, 더 이상. 그랬더니 노동자가 살 것 같다, 이제는. 사람을 때리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진짜 사람을 때리는 노동이 아니라 진짜 경비하는 노동을 한다. 노조 만들기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는 내가 진짜 이게 의미 있는 노동인가, 나쁜 노동인가, 좋은 노동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도 나가줘야 사실은 적어도 노동자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이제 생태 중심의 사회는 뭐 다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우리도 또 정치를 상상할 때는 맨날 대의제를 상상하잖아요. 국회의원 몇 명 할 거냐,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비례를 얼마나 넣을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꼭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 우리가 가서 하면 안 돼? 또는 우리가 가서 하는 방식은 뭐가 있지? 이런 걸 우리는 별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어떤 정책을 조금씩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 그 사회를 생각하는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지금은 시작해야 될 때다. 저는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하지 않고 이미 그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운동은 진행되고 있고 곳곳에서 그런 운동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좀 더 급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노조법 2, 3조 제가 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거든요. 지금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정부가 장담을 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지난번 통과된 안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몇 가지를 더 집어넣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실은 바보같이 8월부터 농성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7월 안에 통과시킨다 그래갖고 아, 이 큰일 났다.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사실은 좀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노조법 2, 3조는요 성이 차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 체계 안에서 노조법은 굉장히 노조를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파업 하나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파업하려고 하면 뭐 여러 번 교섭도 해야 되고 교섭 과정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복수노조니까 서로 교섭 창구도 단일화하고 뭐 개시도 하고 여러 번 교섭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 조정도 받아야 되고 기껏 조정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파업 찬반 투표도 해야 되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딱 하게 되면 이 파업의 목적이 또 명확해야 되고 목적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과정도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는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를 다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노조법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노조법 없이 그냥 헌법에 노동자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하면 끝이다. 뭘 그걸 법률로 다 일일이 제한하냐. 노조는 단결할 수 있고 그러면 두 사람 모여서 저희 노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교섭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저희와 교섭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 갖고 교섭해야 되면 그러면 산별로 만들고 산별 교섭하면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투쟁도 하고 이런 제한 없이 투쟁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노조법이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노조법에서 다루는 건 맨날 임금, 노동조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노조가 맨날 임금하고 노동조건 얘기만 하냐. 사회가 더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 다음에 기업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노조면 안 되냐.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대응하는 그런 노조면 안 되냐.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분명하게 하면서 각 영역에서
또는 어떤 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교회는 좀 더 민주적이면 안 되냐, 왜 교회는 왜 성직자 중심주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급진화시키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로 모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좀 더 생태적인 곳으로, 좀 더 민주적인 곳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 주체는 어디에 있냐? 각 영역에 다 있다는 거죠. 각 영역에 다 있다. 누군가는 교육 영역에서, 누군가는 말 그대로 회사 안에서 노동의 영역에서, 누군가는 시민사회에서, 누군가는 시민단체에서, 누군가는 교회에서, 누군가는 또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지역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면서 어떤 지향을 만들 것인지를 이제는 좀 더 높여나가는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있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있는 사람들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원래 각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걸 정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 이런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연대를 열심히 해보자.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힘들이 별로 모여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서로 나누고 고민들을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여기 이제 그 십시일반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게 또 서로 만나지면서 연대를 넓혀나가고 일상화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 주체로 서나가는, 그야말로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 전환이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할 것이냐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누가 할 것이냐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상상력을 넓히고 우리의 지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거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